여러분은 살면서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한 가슴속 깊이 묻어둔 물건 하나쯤 있으신가요? 버리자니 내 청춘이 사라질 것 같고 간직하자니 가슴이 저려와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넣은 그런 물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서울 도심의 화려한 빌딩 숲을 벗어나 경기도의 한 낡은 골목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다림질이 칼같이 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네요. 성공한 사업가 한진규. 그의 손목에는 3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번쩍이는 롤렉스 데이토나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남자가 지금 다 떨어진 간판의 국밥집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국밥집 안에서 웃고 있는 한 젊은 여자아이의 손목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의 손목에 왜 그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 믿었던 그 시계가 채워져 있는 걸까요? 오후 2시. 점심 전쟁이 지나간 미가 국밥은 한산합니다. 진규는 홀린 듯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머리에 달린 낡은 종소리가 딸랑이며 그의 등장을 알렸죠. 구수한 육수 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인 공기. 진규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메뉴판을 응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메뉴판을 가져오는 아르바이트생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고기 국밥 드릴까요? 21살이나 되었을까요? 햇살처럼 밝게 웃는 아이, 보람이 물잔을 내밀었습니다. 진규는 대답 대신 아이의 왼쪽 손목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가죽줄로 바꿨지만 그 본체만큼은 선명한 롤렉스 데이토나. 진규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학생, 그 시계. 진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람은 자기 손목을 슥 보더니 배시시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 이거요? 좀 올드하죠? 저희 엄마가 보물 1호라고 서랍에 고이 모셔두신 건데 제가 오늘 면접 보러 간다고 몰래 빌려 차고 나왔거든요. 보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규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힙니다. 보물 1호.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둔 물건. 진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잠시 좀 봐도 되겠나? 당황할 법도 한데 보람은 시원시원하게 팔을 내밉니다. 진규의 거칠어진 손가락이 시계 뒷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립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그가 종로의 시계방을 뒤져 직접 새겼던 문구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Forever Young. 영원히 젊게, 영원히 변치 말자며 울면서 약속했던 그 밤의 증거였습니다. 이 시계.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진규의 질문에 보람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국밥 한 그릇 시킨 손님이 다짜고짜 엄마 이름을 묻다니 평소라면 불쾌했을 질문이죠. 하지만 진규의 눈에 고인 그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본 걸까요? 보람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뗐습니다. 오, 연수요. 저희 엄마 이름 오연수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진규의 시야가 하얗게 번졌습니다. 30년 전 부모님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유학길에 오르던 비겁했던 청년 진규.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없이 연수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던 그날의 기억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국밥 한 숟갈 뜨지 못한 채 5,000원짜리 지갑에서 수만 원의 지폐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스름돈은 됐네. 정말 고맙네. 진규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립니다. 연수가 이 근처에 있었다니. 그 시계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 보람이라고 했던가요? 진규는 차창 밖으로 국밥집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이제야 보입니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맑은 눈망울. 그것은 틀림없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강 실장. 오연수라는 여자를 찾아줘. 경기도 소도시에서 국밥집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집 딸아이 오보람의 생일도 확인해. 전화를 끊은 진규는 손목에 찬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똑딱똑딱. 세월은 30년을 흘러왔는데 마음의 시계는 왜 그날 그 카페에 멈춰 있는 걸까요? 진규는 핸들에 머리를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연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전부였을지도 모를 가족이었습니다. 진규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국밥집을 찾아오기로요. 비록 연수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아니 차라리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라면서도 말입니다. 과연 진규는 30년 전 끊어버린 그 시계 태엽을 다시 감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수는 자신과 아이를 버린 남자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진규의 시계는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30년 전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감으면 환영처럼 잔상이 떠오릅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자와 자신을 꼭 빼닮은 아이의 맑은 눈망울. 진규는 결국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낡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번듯한 집무실 의자보다 삐걱거리는 국밥집 플라스틱 의자가 그에게는 훨씬 더 절실했으니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리며 젖은 우산을 접는 남자의 손길이 신중합니다. 진규였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구석자리. 그곳에 앉아 그는 주방 쪽을 힐끔거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덧칠해진 얼굴. 하지만 국자를 쥔 손매와 가끔 머리칼을 쓸어 넘기는 옆모습은 틀림없는 연수였습니다. 어머, 아저씨 또 오셨네요.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보람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물잔을 놓습니다. 그 명랑한 목소리에 주방 안쪽에 있던 연수가 고개를 듭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짧게 부딪힙니다. 진규는 급히 시선을 떨어뜨리며 숟가락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연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무심하게 다시 국자를 휘저었습니다. 못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보람아, 저 손님 소고기 국밥이지? 고기 좀 넉넉히 담아라. 그 짧은 한마디에 진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자신을 기억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비 오는 날 찾아온 중년 손님에 대한 배려일까요? 진규는 입술을 꾹 깨물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김이 펄펄 나는 국밥이 상에 올랐습니다. 뽀얀 국물 위에 듬뿍 얹어진 고기와 대파. 진규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혀끝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 심장까지 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선 진규는 차 안에 앉아 비서 강준식이 건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연수가 보낸 30년의 세월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혼모라는 손가락질을 견디며 식당 일을 전전하던 날들. 보람이 아플 때마다 약값 아끼려 본인은 끼니를 거르던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규를 무너뜨린 건 보람의 출생신고서에 적힌 아버지의 빈칸이었습니다. 바보같이. 왜 연락 한 번을 안 하고, 왜 혼자 다 감당하고. 그때였습니다. 가게 옆 골목에서 보람과 연수가 나누는 대화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진규는 홀린 듯 차창을 조금 내렸습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 좀 이상하지 않아? 올 때마다 시계만 쳐다보고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잖아. 세상엔 제 갈 길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은 법이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엄마, 그 아저씨 눈이 꼭 엄마랑 똑같이 슬퍼 보여. 그래서 자꾸 마음이 쓰여. 연수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비에 젖은 바닥을 쓰는 빗자루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진규는 핸들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 연수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30년 전 길을 잃었고 이제야 겨우 그 길의 끝자락을 찾은 늙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진규의 갑작스러운 외출과 행방을 의심하던 그의 어머니 복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평생 아들의 성공을 위해 걸림돌은 가차없이 치워버렸던 그녀였습니다. 조복희는 비서를 시켜 진규가 머물던 국밥집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진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날 점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말을 걸어보리라 다짐하며 연수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죠.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늘한 공기가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노부인 조복희였습니다. 여전하네. 이 비릿한 고기 냄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한 냄새는 지워지지가 않는 모양이야. 순간 국밥집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던 연수의 손에서 쟁반이 큰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제 딸 보람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여긴 어떡해. 진규야, 내가 정신을 못 차려도 유분수지. 이런 곳에 발길을 들여? 그것도 이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불려우 앞에서? 연수는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조복희를 응시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던 그 서슬 퍼런 눈빛. 그 눈빛이 이제는 자신의 보물인 보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골마왔던 상처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터져버린 것이죠. 낡은 국밥집의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진규는 자신의 어머니인 복희의 서슬 퍼런 눈빛과 공포에 질린 연수의 얼굴 사이에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가 지금은 가장 무서운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복희 여사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가의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방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보람을 위아래로 훑어내리는 그 시선은 흡사 사냥감을 노리는 매와 같았습니다. 진규야, 이 애가 그 불려우가 낳은 자식이니? 어쩜 이렇게 천한 티가 흐르는지. 당장 이 손 치우지 못해. 그만하세요. 우리 보람이 건드리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연수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죠. 30년 전 돈 봉투 하나에 인생이 무너졌던 가련한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만 남았을 뿐입니다. 진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생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 핏줄이라고요. 천둥 같은 선포였습니다. 국밥집 안의 모든 시간이 멈췄습니다. 복희는 뒤통수를 맞은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엄마 뒤에 숨어있던 보람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21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빠. 사진 한 장 본 적 없던 그 존재가 며칠간 국밥집 구석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아저씨였다니요. 아저씨가 내 아빠라고요? 엄마, 저 사람이 하는 말 사실이야? 대답 좀 해봐. 연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보람의 손을 꽉 쥔 채 바닥으로 무너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을까요? 연수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국밥집 천장을 타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진규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이런 근본도 없는 아이를 내 손주라고. 어머니 30년 전에 제 인생을 가로막으셨죠. 연수를 지옥으로 밀어넣으셨고요. 하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머니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진규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서 강준식을 통해 미리 준비해둔 회장직 사퇴서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머니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회장 자리도 재산도 다 가져가세요. 저는 이제 제 딸과 연수의 곁에 있겠습니다. 복희는 안색이 흑빛이 되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 고작 국밥집 여자와 그 딸을 위해 제국을 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니까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더 큰 상처가 남았을 뿐이죠. 보람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규에게 거칠게 던졌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빠 같은 거, 이런 비싼 시계 같은 거 다 필요 없다고요. 우리 엄마가 20년 넘게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보람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보람은 증오 섞인 눈빛으로 진규를 쏘아붙이고는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진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연수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있었죠. 진규는 바닥에 떨어진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시계 유리가 살짝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마치 조각조각 난 그들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는 시계 뒷면에 새겨진 퍼레버 0이라는 문구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영원히 젊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던 그 약속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가족은 더 멀어졌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메울 수 없는 30년의 깊은 골. 진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과 몇 마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요. 그는 이제 화려한 수트 대신 무엇을 입어야 할지, 회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무엇으로 불려야 할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과연 부서진 시계 바늘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들에게 다시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참담했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처럼 연수와 보람의 마음에도 닦이지 않는 슬픔이 얼룩져 있었죠. 하지만 진규는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비겁하게 비행기 티켓을 쥐었던 손으로 이제는 낡은 배달 가방을 쥐었습니다. 회장직 사퇴는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밥집 근처 보증금 없는 옥탑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시장에서 산 헐거운 면바지를 입고 매일 아침 국밥집 문이 열리기도 전에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빗자루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연수가 가게 문을 열러 나오다 멈칫합니다. 가게 앞은 이미 티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자전거 한 대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진규가 서 있습니다. 일어났어? 국물 낼 뼈는 내가 미리 들여놨어. 무거우니까 건드리지 마. 누구 마음대로 우리 가게 일을 도와요? 이런다고 내가 용서할 것 같아요? 당장 당신 네 집으로 돌아가세요. 갈 데 없어. 어머니한텐 이미 유산 포기 각서까지 쓰고 나왔거든. 나 이제 진짜 알거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밥값이라도 하게 해줘. 연수는 대답 대신 냄비를 쾅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거절의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진규는 허허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날부터 진규의 회장님 배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벤츠 뒷좌석 대신 낡은 자전거 뒷자리에 국밥통을 싣고 골목을 누볐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시장 사람들도 매일같이 땀 흘리며 인사하는 진규를 보며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문제는 딸 보람이었습니다. 보람은 아빠를 유령 취급했습니다. 가게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진규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는 젓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람이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보람은 편의점 처마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빗속을 뚫고 달려오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자전거도 팽개친 채 커다란 우산을 품에 안고 달려온 사람은 진규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보람에게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은 상태였죠. 미안하다. 많이 기다렸지? 아빠가. 아니, 이 아저씨가 조금 늦었네. 자, 이거 써. 감기 걸린다. 왜 이래요, 진짜? 누가 아빠래? 이런 거 안 해줘도 나 잘 살았어. 21년 동안 우산 씌워주는 사람 없어도 나 안 죽고 잘 컸다고요. 알아. 내가 얼마나 씩씩하게 잘 컸는지.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비 맞고 걸어갈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그 모든 시간이 아빠 가슴엔 다 못이 박혔어. 보람아, 아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보람은 진규의 젖은 어깨와 투박해진 손을 보았습니다. 회장님이라던 그 화려한 모습은 간대없고 그저 자식 걱정에 앞뒤 안 가리고 뛰어온 늙은 아버지의 얼굴만 있었습니다. 보람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규는 조심스럽게 보람의 어깨에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소리 사이로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국밥집 앞에 낡은 은행나무가 노란 잎을 하나둘 떨어뜨리며 마당을 채우네요. 한때는 빗물을 튀기며 질주하던 검은 세단 대신 이제는 삐걱거리는 자전거 한 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규는 익숙한 솜씨로 앞치마 끈을 질러 묶습니다. 손마디는 거칠어졌고 손톱 끝엔 국밥집 특유의 소금기가 배었지만 그의 표정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듯 맑기만 합니다. 오전 11시 장사 준비로 분주한 주방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칩니다. 연수가 썰어놓은 대파를 진규가 묵묵히 통에 옮겨 담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습니다. 그저 손이 필요할 때 닿고 시선이 머물 때 미소가 머무는 그런 침묵입니다. 연수는 가끔 진규의 굽은 등을 바라보다가 그의 셔츠 깃을 슬쩍 잡아 바로 세워줍니다. 옷깃 다 접혔어요. 회장님 체면에 동네 창피하게. 회장은 무슨 배달원 한씨라고 불러달라니까요. 연수 당신 오늘따라 국물이 참 많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보람이 들어옵니다. 졸업 학기를 앞두고 부쩍 바빠진 딸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 시계는 서랍 속 보물이 아니라 매일의 시간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보람은 주방 앞에 서서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교수님 뵙고 좀 늦을 것 같아. 저녁에 올 때 내가 아빠 좋아하는 붕어빵 사올게. 어휴, 우리 딸이 사오는 거면 뭐든 좋지. 조심히 다녀와라. 차 조심하고. 보람이 나간 뒤 진규는 작업대 위에 놓인 시계를 내려다봅니다. 유리창의 금은 여전하지만 시계 바늘은 멈추지 않고 똑딱이며 나아갑니다. 진규는 주머니에서 작은 헝겊을 꺼내 시계의 먼지를 닦아냅니다. 30년 전의 화려함은 빛이 발했어도 그 속에 담긴 심장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힘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긴 그림자가 국밥집 테이블 위로 길게 늘어집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간 빈 가게. 진규와 연수는 나란히 앉아 식어버린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습니다. 진규가 연수의 숟가락 위에 고기 한 점을 얹어주자 연수는 말없이 그것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노을이 져서 세상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네요.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밖의 그 노을을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후회도 원망도 화려했던 욕망도 그 노을 속으로 조용히 녹아듭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내일 아침 다시 함께 국밥을 끓일 수 있다는 소박한 확신뿐입니다. 진규의 손목 위에서 그리고 연수의 마음속에서 시계는 다시 정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정답은 지금 내 곁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과 사랑하는 이의 투박한 손등 위에 이미 내려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똑딱이는 따뜻한 시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급하지 않게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 된다는 조용한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